여러분은 천연기념물 제53호 우리의 자랑 진돗개의 그 놀라운 충성심과 용맹함을 아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12살 소녀와 그녀의 생명을 구한 우리 진돗개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슨입니다. 12살이고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는 콜로라도 산자락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아빠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시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저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산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산들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게 일과였죠. 학교에서는 육상부 에이스였고 친구들과 자전거 타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 등산은 제게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답니다. 엘리, 저기 봐. 독수리가 날아가는구나. 아빠는 늘 제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어요. 산을 오르면서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빠는 소방관으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셨는지 모른다고 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이웃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고 주말이면 모두가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곤 했죠. 저는 그런 마을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우리 집 옆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와 저는 특별한 사이랍니다. 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제가 9살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인이 끊어져서 넘어졌거든요. 무릎이 닦아지고 너무 아팠는데 마침 그때 집 앞을 지나가시던 김 할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셨어요. 아이고, 괜찮니? 할아버지는 저를 얼른 일으키시고 집으로 데려가셔서 무릎도 소독해 주시고 맛있는 수정과도 만들어 주셨지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셨더라고요. 은퇴하신 수의사셨는데 미국에 사는 따님 가까이에서 살고 싶으셔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과 후면 종종 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늘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해주셨는데 특히 할아버지표 김치는 정말 맛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밥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서운할 정도예요. 할아버지는 이야기꾼이기도 하셨어요. 한국의 옛날 이야기부터 할아버지가 수의사로 일하시면서 겪은 재미있는 일들까지 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진돗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진돗개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개란다. 내가 한국에서 수의사로 일할 때 진돗개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특별했지. 한 번 주인을 정하면 목숨을 바쳐 지키고 영리하고 용감하단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토종견이지. 할아버지는 특히 백구라는 진돗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백구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돌보셨던 진돗개였는데 주인을 위해 산불 속으로 뛰어들어 가족을 구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죠. 그때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만 들었었는데 나중에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녔죠. 저는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엘리,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단다. 매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셨죠. 저는 김 할아버지가 해주신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곤 했어요. 진돗개 이야기를 하면 아빠도 무척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우리도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 아빠의 말씀에 저도 엄마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어요. 5월의 상쾌한 공기가 마음을 들뜨게 했죠. 저희 가족은 이웃 마을에서 열린 캠핑 페스티벌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페스티벌에서 저는 처음으로 활쏘기도 배우고 야외 클라이밍도 체험했답니다. 특히 클라이밍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치 제가 독수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저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었죠. 엄마와 저는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불렀답니다. 아빠도 운전하시면서 흥얼거리셨어요. 아빠, 다음 주에는 더 높은 산에 가요. 클라이밍에 흥분이 가시지 않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죠. 그래, 우리 엘리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란 민들레가 피어있는 들판,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까지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죠.
엄마는 조수석에서 다음 주말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날씨가 좋으면 김할아버지도 모시고 피크닉을 가면 어떨까?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큰 트럭이 갑자기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겨울이 가지 않은 도로 위에 살짝 얼어있던 부분을 밟은 모양이었죠.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좌우로 크게 흔들렸어요. 아빠는 최대한 빨리 반응하셨지만 우리 차도 도로가 미끄러워서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앨리슨, 몸을 웅크려. 엄마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저는 엄마가 시키신 대로 재빨리 몸을 웅크렸죠.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죠. 그리고 차가 여러 바퀴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마치 느린 영화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하늘과 땅이 번갈아 보였고 여기저기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비명소리,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으며 모든 것들이 어두워졌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가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제가 제대로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로 병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엘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아빠도 곧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두 분 모두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다리. 엄마, 제 다리가 이상해요.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었거든요. 마치 다리가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척추를 다쳤으며 지금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지만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걸까? 사내는 그럼 친구들과 자전거도 못 타는 거야?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간호사들이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모든 것들이 평소와 같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셨을 때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엘리, 너는 강한 아이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씀이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날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의 한 달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다른 검사들을 받았고 낯선 의료기구들과 마주해야 했죠. 의사 선생님들은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침대에서만 생활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휠체어 사용법을 알려주실 때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제 새로운 다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 슬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제 방을 생각했어요. 2층에 있는 제 방 곳곳에 걸린 사진들, 창문 아래에 있는 책상,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가득한 선반.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턱이 없어지고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죠. 문도 더 넓어져 있었고요. 현관 양쪽에는 핸들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병원 같았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엘리, 내 방을 보여줄게.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따라 거실을 지나는데 예전에 아빠의 서재였던 1층 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제 새로운 방이었던 거예요. 문을 열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침대, 제 책상, 제 장난감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새로 배치되어 있었죠. 침대는 더 낮아졌고 책상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높이가 조정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핸들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옷장도 제가 쉽게 열 수 있게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다 준비하셨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빠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잔뜩 생겨 있었죠. 분명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원래 제 방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로 있단다.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게 말이야. 아빠의 말씀에 저는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화장실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넓어졌고 샤워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죠. 세면대도 제가 휠체어를 탄 채로 사용할 수 있게 낮아져 있었고요. 모든 것이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바뀌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제 장애가 영구적일 수 있다는 걸 더욱 실감나게 했거든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그 익숙한 산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각도가 달랐죠. 2층에서 보던 그 풍경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았어요.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2층 방에서 익숙하게 들려오던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 창문을 두드리던 나뭇가지 소리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조용한 대화 소리와 주방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새로운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전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육상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은 물론 아빠와 함께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며 찍은 사진들을 누군가, 아마도 엄마가 정리해 두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쌓여갔어요. 제일 친한 친구 사라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위해 소방서를 그만두셨습니다. 30년이나 일하신 곳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퇴직식 날 아빠는 소방서 동료들과 함께 우리 집을 개조하는 것을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직접 경사로도 만들고 문도 넓히고 화장실도 개조했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리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학교를 휴직하셨어요. 아침마다 저를 도와 씻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엄마의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깨지기 쉬운 유리인 것처럼요. 때로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예전에 씩씩하고 활기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더 이상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도 2층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들도 들을 수 없었죠. 대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사고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넓어진 공간과 설치된 손잡이들이 오히려 제 현실을 더 뼈아프게 상기시켰거든요. 처음으로 혼자 씻으려고 시도했을 때 샤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재활 치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저는 치료 자체를 거부했어요. 이런 운동을 해서 뭐해요? 어차피 전 다시는 걸을 수 없잖아요. 하고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저희 집에 오셨는데 다른 분들처럼 위로의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가끔은 한국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처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 집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지만 너는 여전히 똑같은 엘리야. 내 방이 1층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내가 작아진 게 아니란다.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자리로 온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새로운 방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뀐 것들이 많았지만 제 장난감들, 제 책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창문 밖 풍경도 각도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은 어두웠어요. 그 어둠을 밝혀줄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왔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1층으로 바뀐 제 방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창 너머로 보이는 산들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산들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가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엘리,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데려왔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제가 본 건 위험 있게 걸어 들어오는 아름다운 진돗개였어요. 하얀 털가죽의 당당한 걸음걸이, 똑바로 치켜든 귀, 그리고 맑고 영리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란다. 내가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지.
이제 너와 함께 지내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강아지를 돌볼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제가 어떻게.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가 다가와 제 무릎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어요.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운 다리에 전해졌고 그 온기는 마치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진도에서 태어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하나는 천재적인 영리함과 대단한 용맹성을 가진 개라고 하셨죠.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을 때면 늘 옆에서 받쳐주었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즉시 주워다 주었죠. 제가 밤에 악몽에서 깨어날 때면 어김없이 곁에 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여름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거든요. 하나는 늘 그랬듯이 제 휠체어 옆에서 충실하게 걸어주었죠.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가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근처에 있는 공원 정자로 피했죠.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자 맞은편 숲에서 걸어 나오는 건 거대한 회갈색 곰이었거든요. 빗속에서도 그 거대한 몸집이 선명하게 보였죠. 곰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휠체어를 돌리려 했지만 너무 떨리는 손으로는 바퀴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제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하나의 하얀 털이 폭풍우 속에서 번개처럼 빛났죠. 자신의 몸집보다 3배는 큰 곰 앞에서도 하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야, 안 돼. 이리 와. 제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하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신 더 크게 짖으면서 곰과 대치하고 있었죠. 곰이 앞발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하나는 마치 물처럼 유연하게 피해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곰의 주위를 맴돌며 위협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날렵함과 용맹함이 빛나는 순간이었답니다. 갑자기 곰이 하나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하나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곰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곰의 뒷다리를 물어 공격했죠. 곰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휘청거렸어요. 하나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싸움을 해온 것처럼 노련해 보였습니다. 곰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틈틈이 반격을 가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저와 곰 사이에 자리 잡아 곰이 절대 제게 다가올 수 없게 만들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하나의 용감한 짖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우리 주인에게 다가오려면 먼저 나를 쓰러뜨려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행히도 그때 등산객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들자 곰은 마지못해 물러났죠. 하지만 도망가기 전 하나의 옆구리를 강하게 핥히고 말았어요. 하나는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 앞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털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하나야, 하나야.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했고 김할아버지가 직접 하나의 치료를 맡아주셨어요.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기다렸죠. 처음으로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나고 하나를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늠름했던 하나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하얀 털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옆구리에는 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저는 하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나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아주었죠. 아픈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김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 하나는 정말 특별한 진돗개야. 이런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너를 지키려 했다는 건 내가 하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거란다. 진돗개는 일단 주인을 정하면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견종이지. 그날부터 저는 하나의 간호를 자처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이고 상처를 소독하고 매일 밤 하나의 아픈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죠.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 특별했던 건 하나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 다리가 불편한 것에만 집중했는데 하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불편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는 다친 다리로도 늘 당당했고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점차 하나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가 제 휠체어에 머리를 기대면 산책을 가고 싶다는 뜻이고, 제가 조금 지친 표정을 지으면 하나는 어김없이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곤 했죠. 재활치료도 하나와 함께하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저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되어 갔답니다. 하나가 조금씩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자 저도 더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어요.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엘리,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구나.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너무 이쁘구나.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란다. 하나와 저는 이제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밤에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 건 하나가 늘 제 곁을 지켜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돌아다닐 때면 하나는 늘 제 속도에 맞춰 걸어주었죠. 이제는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하나만의 표정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요. 하나는 제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하나는 제 영웅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며 함께 더 강해지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를 비출 때면 생각해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하나 덕분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답니다. 매일매일 하나와 함께한 재활치료 덕분에 저는 이제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몇 발자국을 뗐을 때 하나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따라다녔죠. 마치 잘했어, 엘리.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는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시며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하나는 내게 보내진 특별한 선물이야. 하지만 너도 하나에게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는 매일 아침 학교 앞까지 저를 배웅해주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학교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하나가 곰으로부터 저를 구한 이야기는 학교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뒷산 낮은 곳으로 산책을 가요. 예전처럼 정상까지는 못 가지만 하나와 함께라면 그것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나는 늘 제 곁에서 걸으며 제가 힘들어할 때면 살짝 기대어 힘이 되어주곤 하죠. 특별한 날에는 김할아버지 댁에 가서 하나의 고향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진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하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충직했는지, 어떻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천연기념물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를 보는 제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오른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휠체어나 목발은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제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하나가 가르쳐줬거든요. 김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진돗개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자랑이란다.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지혜를 모두 갖춘 특별한 견종이지.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심으로 이해해요. 하나는 그저 개가 아니에요.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정한 친구의 모습 그 자체랍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모험이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옆에는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도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커서 김할아버지처럼 수의사가 되어 하나처럼 특별한 동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는 분명 제 곁에서 절 지켜줄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시작이랍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겐 특별한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제가 다시 꿈꾸고 웃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하나 덕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저와 하나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